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미래 비전의 반도체 산업 관련 특별 대담을 맡고 있는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류한호입니다. 지난 6월 29일에 서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이 발표됐죠.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뭐 불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남 광주에 그리고 영남 쪽에 그리고 또 전북 쪽에 이 대규모의 투자를 해서 지역 경제의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한번 바꿔보겠다는 야심찬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 관련 지형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에서 특히나 이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엠코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거의 900조 원 가까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이쪽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 산업의 배치와 더불어서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될 고급 인력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네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이들과 광주 전남이 또 어떻게 서로 만나고 또 지역의 이 도시의 흐름도 어떻게 바뀔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주 관련 마스터 플랜을 정주 여건 관련해서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지역이 별도의 독립적인 브랜드로 지역의 미래를 설정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전남 광주는 어떤 도시로 변모해야 할까? 또 서남권 메가시티가 그동안 논의됐습니다만은 그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호남대학교 스마트 부동산 트랙에서 근무하시는 호남대학교 이문석 교수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삼성, SK 그리고 엠코 이쪽에서 참 국가적으로 총력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에다가 대규모의 그것도 긴급한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해서 이 가동이 되고 있어요. 시스템이.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본질은 뭘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반도체 비즈니스가 피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비즈니스도 살리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방의 그 어떤 고립되고 쇠퇴하는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는 5국 3특 전략으로 지방을 좀 부활하자라는 전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로서 저희 광주 전남 광주 지역에 반도체 팹이 들어오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 팹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수도권의 용인이다, 평택이다, 그리고 이 천안 정도까지 이 정도가 반도체 팹의 무슨 뭐라 그럴까요? 꼭 거기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서남권으로 상당히 그 투자의 그 흐름이 이제 옮겨온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인데 혹시 그쪽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뭐 그쪽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물론 문제가 없지는 않지요. 네. 그런데 저희 지역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자본은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 자본이 저희 지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저희 뭐 부지로 이번에 선정이 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지금 보고 계신데 굉장히 이미 그 평탄화 작업이 다 돼 있고 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보상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이 아주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옆에 지금 보시겠지만 황룡강과 영산강이 두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군공항 부지는 250만 평이지만은 그 주변 땅까지 다 같이 합치면 한 500만 평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전국에 이런 땅을 찾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의 어떤 이점 그리고 또 국가 전략이 만나는 곳에 저희 지역이 이번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평택이나 용인 같은 곳은 그저 맨 땅에다가 지금 새로 공업단지를 만들고 여기 공장을 입주시키고 그러면서 뭐 벌써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10년 넘었죠. 10년 넘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단 조성의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은 밭들 산을 깎아서 공단을 만들다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국가 땅이 아닌 이상 민간인의 땅을 수용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죠. 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동의해야지 그게 수용이 되는데 동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난합니다. 이렇게 국가토지보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다시 제소하고 또 올리면 또 그거를 다시 심의해가지고 그거를 돌리는데 금방 1년씩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산을 깎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깎아서 그걸 토목을 하고 그 배수관로를 놓고 전기선을 놓고 하수관로를 놓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평택이나 용인이 그 당시에 어떤 산업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을 수는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절대적인 시간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미 평탄화가 돼 있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미 땅은 가장 평탄화돼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 군공항 지역은 그 앞에 절차들 거의 한 10년 걸리는 절차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고 사실상 공장 건설이 바로 시작될 수 있는 물론 뭐 약간의 시차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지역에서 볼 때 여기에다가 그 반도체 팹을 넣었을 경우에 반도체 팹이 들어왔을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의 이 도시 관련해서 좀 총체적으로 보면은 여차하면은 공장만 있고 일터는 그러니까 일터만 있고 그 실제로 사람들이 살 공간은 충분치 않은 뭐 이런 부분도 좀 염려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떻습니까? 광주 전남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걸 보입니다만. 글쎄 이게 일반 다른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이제 그림 이거 제가 띄워놓은 그림을 보시면 가장 큰 이번 저희 반도체 팹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반도체 팹이 있는 도시와 저희 도시에 팹이 들어오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평택과 용인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황무지에서 팹을 만들고 그 인근에 소부장 기업을 또 만들고 또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토목만 하는데 10년, 팹 짓고 정주 환경 만드는데 또한 10년, 한 2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20년이 걸려도 아직도 평택에 가보면 대학병원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마땅한 대학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택이 과거에는 군이었지만 지금은 한 60만 되는 도시이기는 합니다. 용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원산면 가보면 아직도 땅 작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이미 140만 명이 살고 있는 메가시티 아니겠습니까? 대학병원이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그리고 곧 있으면 저희가 지금 벌써 복합 쇼핑몰도 3년 내지 한 4년 후에 다 완성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대, 더 현대 광주, 그리고 신세계 지금 우리 그 터미널 부지에 예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어등산 벌써 그 큰 최신형 복합 쇼핑몰이 오고, 또 광주에는 벌써 지하철이 벌써 하나는 다니고 있고 하나는 또 절반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수많은 대학들, 또 고등학교, 여러 가지 이 인프라가 140만이 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가 이미 있는 곳이고요. 네. 거기에 반도체 팹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가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플러그인 시티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도시가 생명력을 더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플러그를 꽂았을 때 아주 활용점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140만이지만 이게 완성됐을 때는 200만, 300만 주변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비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인이나 평택보다는 이제 흔히들 그쪽보다 이 지역이 조건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오히려 조건이 더 좋은 그래서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한 뭐 그런 도시다 뭐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단지 수도권에서 지리적으로 아니면 시간적으로 가깝다라고 그냥 생각은 하시는데 네, 사실상 저희 송정역에서 수서역까지 1시간 40분입니다.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용인에서 평택에서 그래도 1시간 걸립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주변 인프라가 140만이 살 수 있도록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는 이 지역이 훨씬 더 시간도 당기면서 인프라도 이미 완성돼 있는 단계에 갔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팹이 들어오고 그들과 함께하는 어떤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경영자들이 들어온다면 용인과 평택보다는 훨씬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인 평택은 그린필드에다가 새롭게 뭔가를 꾸미는 거고 이제 광주는 그린필드가 아니라 이미 다 돼 있는 곳에다가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한 도시다. 이런 아주 근본적인 장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네, 네.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가 얼마나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보다는 단점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장점이 많은 도시다. 우리가 그걸 미처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하려면 플러그 앤 플레이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삶의 터전이 풍요롭게 갖춰진 도시다. 뭐 이런 건데 혹시 뭐 이게 좀 잘 안 된 어떤 사례 뭐 그걸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된 사례가 또 혹시 어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잘 된 사례는 또 어디가 있는지요? 예, 지금 뭐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 혁신도시 모델을 보면 네. 아마 교수님도 잘 아실 겁니다. 저희 가까이에 나주 혁신도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예, 거기야말로 정말 논밭에다 만들어 놓았던 네.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절대 기업인 한국전력이 들어왔고 거기에 또 관련된 관계사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 거의 정주 인구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지 않았고 특히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나주뿐만이 아니고 혁신도시 모델이 저희가 실패하는 것을 또 저희가 또 교훈 삼아야 되지만
가까이서는 그런 혁신도시 모델을 보다 보니까 광주로 가면 혁신도시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도시 모델은 저희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혁신도시를 관사형 도시라고 부르거든요. 관사형 도시. 예, 그러니까 와서 일하고 잠자는 정도의 용도? 네. 거기에서 주말에는 집에 가고. 그렇죠. 관사니까 저희 과거에 뭐 관사에서 뭐 숙직하고 그러면 네. 다시 또 집으로 돌아가듯이 그냥 단순히 일하고 자고 주말에 즐기고 정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은 그들이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혁신도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또 거기에서 또 저희가 얻은 교훈이 또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아, 그러면 또 성공 케이스는 또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 성공 케이스를 찾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런 반도체 팹이라든가 하이테크놀로지라든가 어떤 연구 기능들만 특화시킨 도시들이 글로벌하게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한 4개 정도의 글로벌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표를 띄워놨는데요. 우리 가장 또 반도체의 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TSMC가 있는 대만. 대만. 네. 예, 대만에 이제 타이베이에서 북쪽으로 70km 정도 가면 신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주. 그 신주에 그 신주 사이언스 파크라는 그 도시가 혁신도시 같은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원노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원노스가 뭐냐면 적도에서 1도 위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프랑스는 니스 지중해 니스와 깐느 위에서 한 15km, 20km 정도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리서치를 주로 하는 곳이고요. 네. 프랑스의 웬만한 첨단 리서치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소피아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네. 지혜의 도시. 그리고 미국도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보면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첨단 산업과 그다음에 첨단 연구를 하는 분들을 거기로 전 세계에서 그냥 그 나라에서만 모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현재까지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도시도 도시 나름대로 뭐 있습니다만은 저 미국의 또 실리콘밸리 같은 것은 우리 전남 광주가 지향할 모델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 당연히 캘리포니아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그 여러 가지 우리 그 빅테크 기업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거기에 그분들을 다 모았는데 거기가 바로 실리콘밸리 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여기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남 광주라고 하는 틀 안에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대만의 신주 사이언스 파크라 그리고 싱가포르의 원노스라고 하는 거 소피아 앙티폴리스 그리고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뭐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게 그 지역의 기존 도시 이름하고는 별 상관없는 그런 완전 새로운 도시 이름으로 새로운 지역 이름으로 이것을 만들어 난 것 같습니다. 실리콘밸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우리 이 전남 광주의 향후 이 반도체 프로젝트 하고 어떻게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이제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브랜드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하고 부동산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도시 브랜딩이라는 또 어떤 카테고리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광주 전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남 광주, 뭐 좁게는 광산구 이런 거는 행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일 뿐이지 그것이 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런 지명이
그 인재를 끌어오거나 지명이 정착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이 나오셨는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주라고 하거나 그냥 싱가포르의 어느 한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근데 그들은 왜 이거를 브랜드화하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저희 광주 전남 전남 광주 하면 사실 좋은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저희를 비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지역의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도 상당히 많지만 또 개선해야 될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저희 어떤 5국 3특의 최초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 브랜드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전문가들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장표를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AICT 반도체 AIC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나주 혁신 도시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TPS 이거 뭐지? TPS가? 근데 이제 본 뜻은 The Place S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칭으로 지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그 S에는 어떤 삶과 컬처와 어떤 패밀리, 어떤 기술만 있는 게 아니고 감성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고 저희가 브랜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주 전남에 우리가 팹이 들어오는 특정 지역 500만 평이면 500만 평, 1000만 평이면 1000만 평을 클러스터라이징을 해서 그 지역은 TPS다. 그럼 TPS가 뭐지? 더 플레이스 S.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본 개념은 더 플레이스 S. 예, S에서 또 S라는 데 의미를 둔다 그러면 사실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TPS를 3대 전에 에코스 트리플 S라고 제가 봤는데요. 장표를 띄워 주시면 첫 번째는 저희 어쨌든 반도체이기 때문에 실리콘하고 스마트 산업. 두 번째는 저희가 남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이라든가, 선. 예, 그리고 또 저희의 어떤 전력, S 그리드, 그리고 저희는 남쪽이고 또 바다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스페셜한 S로 묶어서 저희가 TPS라고 더 플레이스 S라고 저는 명명하고 예를 들면 TPS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TPS가 어디지? 광주라는 생각보다는 TPS가 거기 가면 실리콘밸리처럼 스마트하고 반도체가 있고 바다가 있고 태양이 있는 곳.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좀 깊이 생각이 될 텐데요. 사실 저희 지역의 인재들이 한국인만 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많은 전 세계 인재들 중에 가장 포션이 높은 곳이 인도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 일본, 전 세계에서 정말 이 반도체 비즈니스를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지원해주고 정주 환경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몰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국내에만 가리지 않고 글로벌한 이미지를 좀 추구하는 그런 브랜딩을 이거는 물론 저의 가칭이지만 또 브랜드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저희 도시의 브랜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도시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브랜드로 도시를 만들자. 그 브랜드의 도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적응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시 변화 전략까지도 지금 같이 말씀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도시가 고대 도시, 중세 도시, 근대 도시, 현대 도시가 있었지만 네네. 저희가 이제 산업화의 미래 도시. 그래서 이 미래 도시는 정말로 브랜드화해서 앞으로 100년 정도 더 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브랜드 도시, 내지는 도시 브랜드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혹시 어떤 요소들, 어떤 조건들을 좀 더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사실 저는
어떤 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뭐 아파트를 어디다 짓는다든가, 뭐 문화시설을 어디다 짓는다든가, 어, 뭐 교통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시민들의 인식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민의 인식. 예, 네. 제일 큰 거는 우리 도시의 시민들이 와, 야, 왜 광주의 이름을 버리냐? 왜 전라도의 어떤 이미지를 버리냐?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미래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이 지역은 스페셜하게 브랜딩을 하자. 그리고 우리 내국인, 우리 한국 분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여기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왔다.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그들과 그들의 또 그 2세, 3세들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곳이다. 네. 라고 먼저 인식이 변하면 그 다음에 그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그 다음 문제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음.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학교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문화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뭐 교통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하물며 또 종교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종교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뭐 레저도 필요할 것이고, 굉장히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또 그 2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러니까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공간을 지역에서 만들고 지역민들은 또 그것을 수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온 새로운 인력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지역을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군요. 예, 예. 그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저희 광주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자산이 물론 이제 국가가 운영하긴 하지만 ACC라는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문화 문화라는 걸 그 전체를 다 하는 ACC도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광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비엔날레도 비엔날레. 저희들이 뭐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뭐 사실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미식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자원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장점으로 묶어내고 또 그거를 더 개발하면 될 것들은 또 있고요. 네, 네. 약간 부족한 것들은 채워 넣고 그래서 장점이 너무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저희가 장점을 장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사실 ACC 하면은 이제 아시아문화전당이 규모로 봐서는 그 투입된 예산이나 규모로 봐서는 참 엄청나게 큰 자산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다음 비엔날레도 지금 관객 수로는 세계 최대 비엔날레로 지금 올라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비엔날레가 세계의 문화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또는 지역 사회에 끼치는 또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질 않고 있는데 어쩌면은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입지하고 여기에 이제 그 많은 요소들이 투입되면서 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 나가면은 도시가 좀 더 풍성한 도시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또 무등산이라는 또 유네스코 지질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도시의 광주광역시 지금 현재 네. 광주시 내에 있는 세계적인 유산이 있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든지 저희들이 더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하드웨어는 충분히 있는데 네. 그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나 휴먼웨어로 묶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문제 때문에 개발을 하고 싶어도 제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그런 대규모 산업 시설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정주할 수 있게끔 전략이 세워지면 그거를 저희가 직접 관리하거나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세계적인 어떤 하드웨어로 또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광주의 전남 지역에
이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은 어, 가령 광주에 그 기아 자동차가 상당히 대규모 공장이 여기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AI 산업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먼저 광주가 선점을 했고, 그 주변에 많은 좋은 환경들이 있는데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게 이 마이스 산업만 있죠. 그리고 광주 가면은 잘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국제 행사 같은 것도 광주에다가 좀 유치하고 싶어도 재울 곳이 없어서 그 못하는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가령 이제 그것은 지금 가령 그 특급 호텔들이 좀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그 여러 가지 우리 상업 시설들 또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저 비즈니스 이제 이 거대한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도시로서 전남 광주는 과연 어떤 이점을 갖고 있을까? 가능성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사실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한 5, 6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생활하다 광주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 아무래도 같이 살다가 내려가면 한 번쯤 방문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친구들을 초대를 하면 저는 광주는 오긴 오는데 잠은 안 자고 음, 여수나 목포나 순천으로 갑니다. 네. 그냥 여기는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거죠. 그만큼 매력이 좀 없었다고 할까요? 네. 또 정말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에 특급 호텔이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대규모 도시가 오면 마이스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음, 지금 저희 김대중 컨벤션 센터 지금 뭐 옆에 땅은 있어도 개발을 못 하고 있는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마 그걸 다 해도 부족할 겁니다. 음, 아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근교에 뭐 삼성동 무역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킨텍스가 있고 또 고향에 가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듯이 광주도 당연히 그 규모에 맞게 들어와야 되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아까 제가 잠깐 놓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광주가 단순히 반도체 도시는 아니거든요. 네. 지금 벌써 올 하반기부터 200대의 자율주행차가 실증하고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음, 지금 운전 기사가 없는 자동차 200대가 광주광역시를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AI 데이터 센터에 실증으로 남기고, 근데 저희 도시에는 또 기아 자동차라는 글로벌 기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동차도 역시 반도체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산업이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있고 이미 기아 자동차라는 글로벌 어떤 비클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AI 실증 도시로서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가장 지금 준비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 플러스 반도체가 들어옴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플러그를 꽂아줄 게 없었는데 네. 정말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예상키로는 농성역에 지금 하얏트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지금 그 자리에 또 신세계 그룹은 호텔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더현대 짓고 있는 챔피언시티에도 특급 호텔이 들어오기로 돼 있고 그래서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항상 공급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런 것들이 다 정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들이 3, 4년 정도 후까지 다 완비된다 그러면은 이 거대 기업의 반도체 공장이 오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지역의 뭐라 그럴까요? 지역의 수준이라 그럴까?
또 마이스 하여튼 관련된 이런 산업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지역민들도 굉장히 편해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이야기 나온 김에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남 광주가 갖고 있는 교통의 문제를 이제 국내적으로는 가령 부산 쪽이나 대구 쪽하고도 잘 연결이 안 되고 서울 쪽하고는 연결은 되는데 요즘에 KTX 뭐 SRT 표 사는 거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는 거는 뭐 거의 지금 막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니 이거 관련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 같은 것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팹이 왜 군 공항 부지로 됐냐라는 이 가장 좋은 이유가 그거 같아요. 송정역에서 5분 거리지 않습니까? 네, 고속철, SRT, KTX가 들어오는 송정역. 그리고 무안까지는 고속도로로 한 30분, 무안 공항까지는 네, 30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목포항까지도 북한까지 한 30분, 4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네. 그 평택과 용인 같은 경우에도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지만 교통 체증까지 합치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그다음에 인프라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스가 바로 거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돼 있는 것은 140만 정도의 정주 인구로 설계가 됐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그 팹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제가 지금 요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제 그 저희가 반도체 공장 부지가 선정이 되니까요. 이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정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쳐져 있는 부분이 반도체 개발 부지고요. 반경 10km입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서 10km인데 광주광역시는 다 들어가고 나주 일부, 화순 일부, 장성 일부가 들어가는데요. 정말로 여기 안에 한 4,500만 평의 거의 노른자지 않습니까? 계란으로 따지면. 네, 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저희들은 1선, 20분 내 1선, 40분 내 2선, 60분 내 3선으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아직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바로 부지 옆에 수안지구, 상무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그 다음 선으로 가면 첨단지구가 있고 봉선지구가 있고 금호지구가 있고 그 다음 선으로 들어가면 또 외곽지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인프라 도로라든가 어떤 그 철도 또 계획이 또 있겠지만 이미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왔고 또 지하철 2호선이 지금 목표는 2030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부분 개통이라도 한다고 하면 반도체 팹이 들어왔을 때 지하철 2개가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지금 엊그저께 지금 에타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그 BRT 광천선 네. 예, 백운동에서 지금 출발해가지고 챔피언시티 건너서 운암동 북구까지 가는 네, 네. 그런 인프라들이 결국은 속도전으로 같이 간다 그러면 충분히 저희가 반도체 공장이 오픈할 때쯤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 네.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팹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은 이제 외부에서 막 연구원들도 올 거고 아마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올 거고 또 업무차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 거고 그 가족들이 또 많이 올 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들을 생각해서 이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조건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이제 정주하기 위해서 이거는 뭐 다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음 세션 다음 네네. 토론에서 아마 정주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어떤 얘기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타이완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고급 인력들이 그때 이제 반도체를 더 개발하기 위해서 신주 사이언스 파크에 대만 출신의 과학자들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글로벌 과학자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경쟁력이 높은 국제고등학교, 국제과학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그들이 IB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유명한 대학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12년 과정.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기혼자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분 다 반도체 일을 하시지는 않으니까 음. 그래서 뭐 배우자 뭐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배우자가 한 명 오면 다른 배우자의 일자리를 우선 알아봐 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그 도시에 근무를 하게 되면 네.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줘서 그들이 자산을 또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혜택들.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도시들이 처음에 정주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들을 락인시키는 겁니다. 와서 나가지 못하도록. 예. 예. 그래서 우리 나주가 만약에 그 10년 전에 그 한전의 직원들이 와서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다른 환경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뭐 10여 년 전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됐고 막 그것이 지금 이번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물론 일부러 실패한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들을 맞이했구나.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팹이 지어지기까지는 한 3년에서 5년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진심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장점들은 살리고 부족한 점들은 뭐 여러 가지 타산지석을 다 배우고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심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대강 이야기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준비하셨는데 이건 이야기는 꼭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그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면 좀 뭐 좀 길어도 괜찮습니다. 말씀 주시죠. 거의 다 뭐 했는데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인프라나 하드웨어는 사실 돈과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앞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인식, 우리 시민들의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인식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우리랑 좀 다른 분들도 우리랑 함께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분들. 네. 네. 그리고 환경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종교가 다른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문화가 다른 분들이 우리 같은 한국인이지만 관점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오픈 마인드 그리고 그들이 결국 여기 와서 정주를 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따뜻하고 열린 마음을 갖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까 뭐 질문 하나 좀 더 드리면은 아까 대만이나 미국이나 프랑스에 관해서 거기서 이제 성공 사례로서 그쪽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제 전남 광주가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저 어떻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죠? 저는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만 신주, 미국 RTP,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휴양 도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떤 모던한 인프라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산 속에 네. 갇혀 있는 거예요. 예. 오히려 네. 좋은 점도 있죠. 그리고 할 것은 연구밖에 없다. 예, 뭐 공부밖에 이런. 없고 거기 박혀서 네. 예,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또 의외로 또 그들은 또 도시 생활을 굉장히 그리워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거기서 나가려고 해도 몇 시간을 가야 대도시를 갑니다. 대도시가 없는 나라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없기도 하고 파리 정도 가야 네. 뭐 니스도 뭐 소도시죠. 예. 뭐 엄청난 그 어떤 고립감을 좀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까 보였다시피 문 열고 나가면 도시의 인프라가 지하철이 있고 네. 모든 문화 시설이 있고 솔직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 이내에 바다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서울에서는 한 시간 이내에 바다 보러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 아무리 새벽에 가도 두세 시간 걸려야 동해바다 가거든요. 음. 저희는 한 평만 가도 한 3, 40분이면 뭐 맘 먹으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충분히 저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고 대도시와 또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이 한꺼번에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시입니다. 무등산뿐만이 아니고. 당연하죠. 무등산도 당연히 네. 있고요. 그래서 눈앞에 거의 2,000m급 산이 있고 네. 뭐 문 열고 나가면 바다가 있고 네. 네. 일할 땐 일하고 네. 놀 땐 놀고.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이제 광주의 자랑, 우리 뭐 전남 광주의 자랑 중에 하나가 무등산인데, 우리는 무등산만 생각하는데 조금 넓히면은 1시간 이내에 서해 바다, 조금 더 가면은 남해 바다가 펼쳐지고 그 아름다운 다도해로 다도해와 함께하는 이런 바다가 보인다는 거, 이게 좀 큰 장점인데 우리 그것도 지역의 장점으로서 잘 생각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럼 어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히는 게 뭐 이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좀 필요하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네네. 지금 만약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요. 신안이라든가 고흥 여수는 엄청 큰 리조트들이 들어올 겁니다. 세계적인 네. 리조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쉴 때는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적인 뭐 지금 우리가 동남아나 가야 볼 수 있는 브랜드들 반얀트리라든가 뭐 클럽메드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리조트들이 저희 지역의 전남 지역으로 반드시 들어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반도체나 우리 지역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와서 지금 벌써 저희가 뭐 진도에 그 리조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가려고 하면 한 2시간 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인프라를 다 깔게 되면 아마 여수, 고흥, 신안에 이런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내 거리에 세계적인 리조트들이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등장과 더불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뭐 그걸 주제로 해서 작게는 미시적인 정주 여건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새롭게 지역에 오는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좀 더 만족스러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얘기. 그다음에 그럼 광주는 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매개로 해서 광주는 어떠한 미래형 도시로 변화를 할까? 그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을 이 브랜드 전략으로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초점을 맞춰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는 이 서남권 메가시티의 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현실화해 나가고 이것을 첨단 산업과 연결하고 그다음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이제 성공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
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호남대학교 스마트 부동산 트랙의 이문석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